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범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14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약간 기온이 올라왔다 그죠? 어제 되게 추웠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기온이 좀 올라왔습니다. 어제 댓글 중에 또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이걸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에 해야 될지 바로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잠시 고민이 되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롱 2개 선물 매수 현물 매수 숏 3개 선물 매도 현물 매도 공매도 불공평하죠. 그리고 알고리즘 매도 또 매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하방에 숏을 선호하는 IB들이 많은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심리적인 공격이 쉽기 때문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정재영 님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면 롱 2개가 아니고 롱 3개죠. 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그 뎁 트레이딩, 마진 뎁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미국 시장 보면 공매도도 엄청 많이 하지만 신용 매수 있잖아요. 신용 매수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돈으로 신용 매수 규모가 한 1100조 정도 됩니다. 많을 때는 이게 200~300조까지 갔었죠. 지금은 규모가 한 900조 되려나.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재무관리 시간에 투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 있잖아요. CAPM 이론부터 해서 이것저것 보면, 근데 거기 보면 그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Weighted Average of Cost of Capital이라고 해서 WAC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 한마디로 평균 그 조달 코스트, 조달 비용이죠. 자금 조달 비용.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할 때 자금을 빌려서 투자하나 내 돈으로 투자하는 거 아닌가? 네,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웬만한 투자들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내 돈 생돈으로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모기지 받잖아요. 미국에서는 30년 모기지 받고 우리나라도 주택담보대출 받지 않습니까? 아파트 청약하면 나중에 분양받았을 때 은행에서 나와서 집단대출 해주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내 돈 플러스 돈을 빌려서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자본시장에 왜 걔네들이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라고 해서 자본 조달 비용을 넣는지 알겠더라고요. 또 엄청나게 돈을 빌려서 투자합니다. 엄청나게 돈을 빌려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드의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이 빚내서 투자하는 개인이 아니고요. 이런 왜 IB들은 숏을 선호하는가라고 돼 있는데 IB들이 숏 포지션이 많을까요? 롱 포지션이 많을까요? 롱 포지션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정말 롱 포지션이 그렇게 많아 보시면 IB들의 주가가 떨어질 때는 보면 시장이 박살났을 때 IB들 주가도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롱 포지션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 롱 포지션이 많은데 거기다가 이자 조달 비용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페드가 금리를 확 낮추는데 언제 낮추죠? 글로벌 경제가 뭔가 위기가 오면 확 낮추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남유럽 위기 때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책에다가 약간 써놨는데요. 페드가 금리를 확 낮춰주면 코로나 때 제가 3월 달에 장문의 기고문을 적었을 때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기가 오면 페드가 금리를 낮추고 그 낮아진 그 금리로 거의 저리의 금리로 돈을 땡겨서 IB들이
이 페드의 사냥개 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전 세계에 이 자금이 모자라서 휘청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헐값에 자산을 팔아야 되는, 그게 우리나라 IMF 때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 테헤란로에 보면 강남 파이낸스 센터 이런 게 다 현대산업개발에서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현대산업개발의 이니셜로 I라고 크게 붙여놨다가 IMF 때 헐값에 팔렸어요. 헐값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위기에 글로벌 IB들이 페드가 낮춰준 그 저금리로 또 페드가 돈을 막 찍어주잖아요. 지네들은 그렇게 돈을 땡겨와서 자산을 갖다가 헐값에 산다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양털깎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 포지션이 한 600조 되잖아요. 네, 그 600조 다 롱 포지션이죠. 롱 포지션. 그래서 여기 이제 현물 매수, 선물 매수 해서 현물 매수 롱 포지션 언급하셨는데 여기에 플러스 걔네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마진 뎁 트레이딩으로 돈 빌려서 매수하는 게 꽤 많은 포지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롱 세게, 숏 세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이 글로벌 IB들끼리도 IB 중에서도 그 안에 프롭 트레이딩 하는 데 있고 뭐 FICC 부서 있고 그런 데서 서로 돈 되는 포지션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뭐 환 딜링을 하든 아니면 채권 딜링을 하든 주식 딜링을 하든 아니면 주식 공매도를 때리든 그 어제는 채권 공매도도 있다 했잖아요. 그 자기네들이 그 안에서도 엄청 싸웁니다. 한 하우스 안에서도. 그래서 실적을 못 내는 사람이 잘려나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포지션이 막 다른데 요렇게 롱 두 개, 숏 세 개는 아니라는 거죠. 롱 안에 현물 매수, 선물 매수 플러스 돈을 빌려서 막 투자하고 그 프롭 트레이딩에 보면 거기서도 자금 조달 비용을 뺍니다. 그 프랍 부서에서 자기 고유 자금으로 운영하는 그 홍콩 같은 데는 꽤 큽니다. 글로벌 IB의 이 프랍 딜러들이. 그러면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걔네들도 자금을 땡겨와서 하기 때문에 이 프랍 트레이더들한테 너한테 내가 1억 불을 줄 건데 1억 불에 대한 조달 비용 거기서 5% 떼고 네가 번 거에 얼마 프로핏 쉐어링을 할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거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뭔가 되게 지금은 공매도 얘기가 되게 많아서 공매도가 우리 시장을 막 되게 지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공매도도 있긴 하지만 공매도가 저도 되게 공매도 막 화가 날 때가 있었다 했잖아요. 2008년 같은 경우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제 좀 그만 때렸으면 하는데 계속 빌려가지고 그 업틱 룰로 위에다가 쌓아놓으니까 반등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당시 하락 추세가 뻔히 보이는데 반등 들어오면 거기다가 좀 팔아서 현금화를 좀 시켜놓고 하시는데 그런 걸 알다 보니까 계속 투자 심리가 약한 거 살려는 사람은 없고 반등 들어가면 팔아야지 좀 줄여야지 그런 식으로 수급이 꼬여 있으면 뭐 공매도 세력들이 그 위에다가 계속 때리면서 반등다운 반등을 못합니다. 반등다운 반등을. 근데 지난번에도 2009년이나 코로나 때나 그 통화 수합 이후에 시장이 이제 반등 들어가네 했을 때 그럴 때 제가 공매도 금지하지 말고 좀 가만히 냅두면 그 공매도 했던 애들 다 터질 건데 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못살게 떨어지는 하락장에 저는 뭐 하이에나 같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정말 무자비하게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때리던 애들 이제 한번 시장이 반등 들어갈 때 한번 터져봐라. 그런데 그럴 때 또 기가 막히게 공매도 금지를 해주면서 걔네들이 신규 매도를 못 때려서
좀 터졌으면 하는데 안 터지고 계속 그런 뭐 정책이 오히려 뭐 약간 걔네들한테 반대로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이었었죠? 한 3, 4개월 전에 3프로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했었죠. 공매도 세력들이 올해 왜 그렇게 터지느냐. 시장을 잘못 봐서 그렇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초에 허를 찌르는 상승이 있을 때 그 공매도를 치는 그 롱숏 펀드 하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나 그 프랍에 있는 애들이나 다 시장을 못 봐서 올해 엄청 터진 거예요. 그리고 신용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연말만 되면 대주주가 세요건 등등 해가지고 수급 꼬인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종목도 마찬가지고 대주주가 주주 가치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그런 기업에 막 투자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성만 뭐 바라보면서 투자하면 그것도 역시 대주주가 공매도 세력 도와주는 거랬잖아요. 그런 걸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연말에 대주주 가세 때문에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이 신이 난 거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공매도가 또 많이 부각이 되는데 올 7월 달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올해 엄청 터졌어요. 시장을 잘못 읽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용 포지션이든 신용도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도 레버리지고 없는 주식 빌려서 때리는 애들도 레버리지고 그 레버리지 포지션을 가지고 매매하는 선수들이 그 시장을 잘못 읽으면 크게 다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매도 자체가 너무 우리 시장에 있어서 그 제도 개선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그 지난번에 그 신문 읽을 때 그 불법 공매도 있잖아요. 그 무조건 그 잡아내야 되고 걔네들이 그걸 그 잡아내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 매매 내역을 그 전수조사를 하면 돼요. 수시로. 그래서 이번에 아마 금감원에서 잡아냈던 게 그 매매 내역을 다 전수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쪽 계좌에서 매매된 거 다 가져와봐 해가지고 하면 시간대별로 얘네들이 매도를 먼저 해놨다가 나중에 매수를 갚았는지 그런 걸 아마 조사해서 이번에 적발해낸 것 같은데 불법 공매도 관련된 부분은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공매도 포지션보다는 신용에 의한 매수 포지션이 훨씬 크다. 그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다가 13분이나 썼네요. 네, 그리고 그 원화는 환율 어제 제가 얘기하면서 그 과매도 건에 이제 터치했다고 하면서 이게 RSI였는지 스토캐스틱이었는지 제가 헷갈려가지고 다시 보니까 주봉으로 보시면 되고요. 월봉이네요, 월봉. 월봉상에 RSI 띄워놓고 한번 보시면 이 RSI가 30을 깨고 29.89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과매도 영역에 들어섰다. 근데 이 과매도 영역에 들어섰는데 터치하고 바로 돌아설지 아니면 좀 더 잠겼다가 돌아설지 그거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보시고요. 자, 빠르게 이제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알리페이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 매경 기사에 보니까 이 알리페이 관련해서 기사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요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직구 무서운 성장 알리가 G마켓을 제쳤다라고 합니다. 쇼핑 블랙홀 중국 직구에 빠진 한국 알리 초저가 앞세워서 국내 쇼핑몰 앱 이용자 3위로 테무, 쉬인 합치면 1,000만 명 짝퉁 우려도 커져라고 돼 있는데 10월 국내 종합몰 앱 이용자 순위가 1등이 쿠팡이네요. 압도적인 1등이네요. 2,846만 명. 그리고 2등이 11번가
816만 명, 알리익스프레스가 613만 명, G마켓, 티몬 그 밑으로 쭉 있는데 3등에 올라섰다 이거죠. 중국 직구 앱이 한국 소비 시장을 삼켜버린 모양새다. 소비 블랙홀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중국 직구 앱인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이커머스인 G마켓을 제치고 이용자 수 기준 한국 내 3위의 종합 쇼핑몰 앱에 올랐는데 알리익스프레스의 테무, 쉬인까지 중국 직구 3개사를 합친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에 육박하며 2위 업체 11번가도 넘었다. 아까는 알리익스프레스만 613만 명인데 2등, 3등이 뭐 테무, 쉬인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이런 거 다 합치면 1,000만 명 넘는다고 하네요. 저렴한 가격, 요게 중요하죠. 이 유통의 하나의 이 매기가 우리가 보면 뭐 한강에 외래종이 뭐 들어와서 국산 토종을 잡아먹는다. 예, 요런 것처럼 외래종 그 쇼핑몰이 지금 국산 토종을 잡아먹는 거죠. 근데 그 경쟁력은 뭔가가 중요한데 저렴한 가격과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운 중국 직구 앱이 한국 소비자를 빠른 속도로 흡수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마트와 문구점, 의류 소매상까지 국내 유통업계 전방위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다만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짝퉁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어서 소비자 보호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이 된다. 현재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알리익스프레스가 2위 11번가를 앞지르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알리익스프레스 모바일 앱 국내 사용자 수가 545만 명으로 2년 전보다 3.6배나 늘었고요. 야, 2년 전에 152만 명이었는데 545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다, 그죠? 10월에는 70만 명 가까이 급증한 데는 이달 11일 중국 최대 할인 행사 광군제를 앞두고 소비자 관심이 집중된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테무와 쉬인을 비롯한 또 다른 중국 쇼핑몰의 존재감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데 지난달 안드로이드, iOS 기준 테무의 신규 설치자는 172만 명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신규 설치자의 약 2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업계에서는 중국 앱의 부상이 한국 유통 생태계에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한다. 이 지각 변동이 말 그대로 이 패러다임의 변화거든요. 주식 투자할 때 패러다임의 변화에 그 루저가 되는 기업은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되고요. 거기 그 패러다임을 새로 뭐 입금해서 헤게모니를 잡아가는 그런 회사인 경우에는 좀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게 맞는데 유통 생태계에 갈수록 참 태산이다, 그죠? 네. 얼마 전에 뭐 신세계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 그 정말 반등다운 반등 없이 계속 이제 떨어지는 부분을 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국내의 쿠팡만 문제가 아니라 이 중국의 이 유통 앱도 강력한 경쟁자네요. 산 넘어 삽니다, 그죠? 중국 이커머스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서 중국 상품을 조달해서 판매하는 마트, 문구, 의류, 소매상까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 직구 앱을 통해서 국내 오프라인 소매 매장의 종말이 빨라질 것이라고 얘기했네요. 야, 요 부분을 제가 알기 전만 하더라도 이마트 같은 경우가 온라인으로 빨리 전환을 하면 그나마 조금 생존 가능성이 좀 높으려나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공산품이 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 앱을 통해서 바로 직구를 해버리니까
왜 이마트를 막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지를 알겠네요. 네, 그 다음 기사는 요 후속 기사인데, 친구 추천 때는 수십만 원 구매 포인트. 2030 파고드는 중국 쇼핑 앱이라 해서 조금 디테일한 기사라서 제가 좀 더 읽어보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테무 마추해요. 테무 신규 한 분 찾습니다. 테무 기존 신규 추천인 마추 삽니다. 13일 소셜미디어 X에 테무를 검색하니까 수시로 새로운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용자들은 서로 테무 가입자로 추천해주고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테무 마추를 구했다. 테무는 이용자가 신규 고객을 초대하고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며 애플리케이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5만 포인트를 받아가는 사람부터 많게는 수십만 포인트를 수령하는 가입자까지 있다고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서 중국 직구 앱 테무가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국내 유통업계에 빨간불이 켜졌고요. YZ 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에서 테무 앱을 휴대폰에 설치해둔 사람이 378만 명이나 된다네요. 이는 886만 고객을 확보한 알리익스프레스의 42% 수준이지만 가입자 증가세는 테무가 더 빠르다고 하네요. 지난달 테무 신규 가입자 수는 172만 명으로 98만여 명인 알리익스프레스보다 2배가량 많았고, 이달 데이터 분석 플랫폼 데이터 AI를 인용한 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테무가 2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88일로 알리익스프레스의 4분의 1, 11번가의 7분의 1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 직구 규모가 나오는데 2023년은 3분기까지 이번 9월 달까지 직구 규모를 보니까요. 19년도에 6천억 정도였다가 20년도에 8천억, 21년도에 1조 3천억, 작년에 1조 4천억 하다가 올해 2조 2천억까지, 그것도 9월 달까지인데 2조 2천억이네요. 그러면 7, 3, 21 한 분기에 한 7천억 정도 쓰니까 이번 10, 11, 12에 더 많이 썼을 거니까 올해 거의 3조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뭘 많이 샀는지 요 밑에 그림으로 쇼핑 카트에 의류 패션이 56.43%, 옷을 많이 구입을 하는군요. 그 다음이 기타 말고 가전, 전자, 통신기기 8.66%. 그때 댓글에 막 남겨주신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전자기기 같은 거 많이 하셨다고 남겨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생활 자동차 용품, 자동차 용품도 나오는군요. 그리고 스포츠 레저 용품, 그리고 화장품도 있네요. 이렇게 중국 직구를 하고 있네요. 중국 직구몰은 포인트 보상뿐만 아니라 최대 50에서 90%에 달하는 할인가를 내세우면서 공격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 공략에 나서고 있고, 구매 후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차액을 환불해 주기도 하고, 테무는 이 밖에 무료 배송과 전 주문에 대한 1회 무료 반품, 미배송권 전액 환불 정책 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중국 직구로 스마트폰 케이스를 염가에 구매했다는 30대 여성 A씨는 어차피 국내 앱을 써도 중국산이 많은데 공산품은 중국 앱으로 사는 게 이득인 듯 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가품 문제가 여전하다고 돼 있고, 중국 직구 증가는 소비자 후생 증가라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엄청난 중국산, 남미산 뭐 과일, 채소 등등 해가지고
그러면서 사실 수입 물가가 낮다 보니까 전체적인 물가 안정에도 사실 도움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중국 앱을 통해서 이렇게 구매하는 것 자체가 뭐 나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품 문제가 있다는데 실제로 구글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짝퉁 키워드 조합으로 검색해서 알리익스프레스에 접속을 하면 짝퉁 가방 특가를 찾고 계신가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다양한 짝퉁 가방 상품을 탐색하며 고객님께 꼭 맞는 베스트 상품을 만나보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네요. 옛날에 2005년 뭐 이럴 때 중국을 가면 상해나 뭐 베이징 같은 데 가면 그 짝퉁 시장 가가지고 거기서 뭐 발리 지갑 이런 거 막 2만 원에 사왔는데 그 2만 원도 사실 비싸게 샀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직까지도 이제 짝퉁을 중국 직구 앱을 통해서도 살 수가 있나 보네요. 예, 가품은 이미 국회에서도 좀 이슈가 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30만 원짜리 한국 블랙야크 겨울 패딩 점퍼 모조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10,000원에서 30,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그런 문제가 지적됐다고 그러고요.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는 한국 전체 거래량 대비 가품 이의제기는 0.015%라면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네요. 0.015%밖에 안 되네요. 네, 그 다음에 뭐 쭉 읽어보니까요. 중국 직구 인기가 글로벌 현상이 되면서 각국 유통업계에서는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고 중국 유니클로로 불리는 쉬인이라는 이 브랜드가 중국의 유니클로 같은 브랜드인가 봅니다. 미국 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올해 3분기에 3,020만 명으로 21년에 2배를 넘었다고 합니다. 테무는 출시 1년 만에 쉬인 사용자 수를 넘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쇼핑 앱에 등극을 했다고 하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쉬인과 테무의 미국 내 성장세에는 미국 무역제도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미국에서 $800 이하 수입품 패키지는 최소 기준 면제 로 불리는 간소화된 절차로 관세 없이 통관이 된다고 하네요. The minimis exempt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중국 업체가 미국에 직판하면서 무관세로 현지를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블루머나워 민주당 하원 의원이 최소 기준 면제 대상에서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초당적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미국 정계는 중국 직구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고 그러네. 네. 그 기사에 이어서 바로 오늘 그 쿠팡에 관한 기사가 있는데요. 강한승 쿠팡 대표 연임 로켓 질주 이어간다. 방금 쿠팡이 1등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쿠팡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이 쿠팡의 또 가장 김법성 의장 밑에 어떤 분이 지금 장수 역할을 하고 있나 궁금했는데 강한승 대표님이라고 계시네요. 올 3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8조 원을 돌파한 쿠팡의 강한승 대표가 3년 연임에 성공을 했고 쿠팡은 고물가 고금리 등의 다른 소비 침체 속에서도 사업 10년 만에 올해 첫 연간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대만의 쿠팡의 성공 모델을 이식하고 쿠팡 이츠 배달 사업에도 드라이브를 걸면서 신성장 동력을 키워내고 있다. 강 대표의 연임으로 쿠팡이 추진해온 공격적 혁신 성장 기조가 앞으로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쿠팡은 13일 강 대표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했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 강 대표는 26년 11월까지 회사를 이끌게 되고 2020년 11월에 쿠팡에 합류한 그는 합류한 지가 딱 3년 되셨네요.
그는 경영관리 부문을 총괄하면서 쿠팡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네요.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이후 미국 투자 유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유통시장에서의 고공성장, 중소기업가의 상승 및 물류 확장에 기여한 것이 연임의 배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쿠팡이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 행진에 이어간 것이 강 대표 연임의 핵심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 쿠팡은 올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8조 1,028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11% 늘어나 1,146억 원을 내면서 5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강 대표의 핵심 성과로는 2021년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 유치한 대규모 자금으로 국내 물류망 투자 확대를 이끌었다는 점이 꼽히고, 쿠팡은 상장 첫 해에 21년 12억 달러, 그리고 지난해에는 7억 달러 등 2조 3천억 원 가량을 국내 물류센터 증설에 투자를 했고요. 쿠팡은 창립 이후 6조 2천억 원을 배송 서비스 확장과 개선에 쏟아부었고 6만 명 이상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서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친 법조인 출신 강 대표의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가 대규모 투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판사 출신이네요. 야, 참 특이한 이력이시네. 그리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치셨군요. 이야, 이 판사님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확 깨지네요. 야, 판사를 하신 분인데 그것도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사하셨으면 완전히, 보통 우리가 사시 합격을 하고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성적 순대로 제일 성적이 좋은 분들이 판사하시고 그 다음에 검사, 그리고 이제 성적이 좀 낮으신 분들은 또 일반 변호사로도 나가시고, 꼭 성적이 낮아서가 아니라 좋은 분들도 바로 변호사 나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야, 판사를 하시고 그것도 서울 고등법원 판사까지 했으면 완전히 법조계에서는 굉장한 엘리트이신 건데, 야, 아니 외모를 봐서는 나이도 그렇게 많으신 것 같지 않으신데 나와가지고 쿠팡의 대표가 되셨네요. 네. 나중에 한번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하는 회사의 CEO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석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CEO 밸류가 어마어마합니다. CEO의 가치가.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의외라 가지고요.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쿠팡이 지금 5분기 연속 영업이 흑자가 나고 시가총액이 10조,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넘어가고 하면 S&P 500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읽어봤습니다. 나머지 밑에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차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니를 만든 현대차 심장 울산에서 정의선 100년 기업을 이룰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이 있었네요. 현대차가 29년 만에 국내 공장을 하네요. 29년?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1994년 이후로 국내 공장 처음인가요? 최근에 한 20년 동안에는 노사 문제도 있고 글로벌하게 여러 공장을 해놔야 환율에 있어서도 좀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그죠? 경제 블락이 있어가지고 나프타나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했던 FTA 말고도 여러 가지 경제 불락권에서의 그 관세 문제 때문에 현지화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29년 만에 처음이네요. 네, 2026년 연 20만 대 생산 목표로 울산 전기차 공장을 했고요. 전동화 시대에 향한 새 출발이라고 이선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본주의 기반 혁신이 핵심인데 정주영 선대 회장 헤리티지를 개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 공장인가 했더니 여기 사진에 나옵니다. 울산 공장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이다, 그죠? 왼쪽부터 뭐 이런저런 분들 쭉 나오셨고, 현대차는 26년 1분기부터 신공장에서 제네시스의 초대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를 양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GB80 전기차 이런 걸 아마 여기서 생산하려고 하나 보네요. 일단 정의선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훌륭하고 우수한 이들의 능력과 헌신으로 한국의 자동차, 우리의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휩쓰는 날이 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정주영 선대회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돔 모양의 실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정주영 선대회장이 포니가 세계를 누비는 현대자동차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자 손자 정의선 회장이 눈시울을 훔치면서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벌써 우리가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뭔가 했더니 정주영 회장님이 옛날에 하신 얘기를 AI로 복원을 한 거네요. 참. 정인선 회장은 이 자리에서 100년 기업에 대한 꿈을 나누게 돼서 영광이라면서 울산 전기차 EV 공장은 앞으로 50년 전동화 시대를 향한 또 다른 시작이라고 힘줘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과거 최고의 차를 만들겠다는 꿈이 오늘날 울산을 자동차 공업 도시로 만들었다면서 현대차는 EV 전용 공장을 시작으로 울산이 전동화 시대를 주도하는 혁신 모빌리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968년 조립공장으로 출발한 울산 공장은 현대차 생산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다. 저희 형님 생일하고 똑같네요. 1968년도에 울산 공장에서 시작했군요.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3위 자동차 회사로 성장하는 토대 역할을 했고, 특히 1975년 현대차의 첫 고유 모델인 포니의 양산은 열악한 국내 환경에서도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자동차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임직원의 부단한 집념과 놀라운 추진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68년에는 조립 공장으로 시작을 했었네요. 그러다가 75년도에 포니를 처음 양산을 했네요.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능공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주영 선대회장의 인본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동화 시대에도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의 역사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사람이 재산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현대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울산 신공장은 혁신 기술을 총망라하며 미래형 공장을 지향하지만 사람 친화형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강조가 됐네요. 울산 EV 전용 공장은 혁신적인 제조 플랫폼과 최적의 근무 환경을 갖춘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질 계획이고, 아울러 울산 EV 전용 공장은 육중한 기계가 늘어선 삭막한 공장에서 탈피해서 자연 친화적 설계로 작업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서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울산 EV 전용 공장에 현대차 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실증 개발한 제조 혁신 플랫폼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HMGICS 제조 혁신 플랫폼에서는 수요 중심 AI 기반 지능형 제어 시스템과 탄소 중립 그리고 RE100 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 공법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한 인간 친화적인 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벌써 40분이 됐네요. 자, 반짝 흑자 한전 4분기에 다시 적자 불보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전 같은 정부 규제 산업은 뭐 쳐다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마음으로 네,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 1조 9,966억 영업 이익이 났네요. 전기료 인상과 연료비 감소 덕이라고 합니다. 10분기 만에 적자 탈출 불구하고 유가 원화가 불안 지속 여전하고 가스공사는 영업이익이 2,304억 나왔네요. 한전 5분기에서 반짝 흑자하면서 분기 매출과 이익이 쭉 나오네요. 그죠? 작년 4분기 이때 참 레고랜드 사태에다가 한전이 4분기에만 10조 8,200억 적자가 났네요. 매출이 19조였는데 적자가 10조 8천억. 그러니까 실제로는 흑자가 나려고 했었으면 매출이 30조 정도가 났어야 되는데 저 10조나 거의 11조에 가까운 적자 보면서 전기를 팔았던 거죠. 그죠? 지금은 매출이 24조 4,700억이고 거의 2조 정도 영업이익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전기요금 인상에 에너지 가격이 한때 하락하면서 연료비 등을 아낀 득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다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달러당 원화값이 불안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사실상 무산된 만큼 4분기부터는 다시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요즘 여름철에 보면 가게나 이런 거 매장에서 보면 옛날에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보면 가게 문을 열어놓고도 안에서 막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전기를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요즘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전기료를 저렇게 전기를 아끼지 않고 막 쓰는 데가 전기료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적자 나는 게 다 세금으로 메꾼다고 했잖아요. 한전채가 팔리는 이유는 정부에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정을 해줘서 결국은 세금으로 메꾸는데 그렇게 전기를 펑펑 쓰지 않게 하려면 전기료를 좀 더 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기사는 중국 대만 침공 때는 AI 반도체 비상해가지고 IFRA 주최 제16회 세계 정책 컨퍼런스에서 파운드리 90% 점유한 TSMC 생산 차질로 공급망 마비 우려 위험 분산 최대 5년 걸릴 것인데 세계 각국의 경쟁력 확보 기회 유럽 노광 장비 일본 소재처럼 각국 역량 차별화 힘쓸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 3일에서 5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6회 세계 정책 컨퍼런스에서 지정학적 트렌드와 반도체 세션에서 폴 부드르 전 소이텍 최고 경영자와 헬무트 가셀 전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경영이사의 위원과 막스 마수드 미르골리 IMEC 세계 전략 파트너십 부사장 그리고 핸들 존슨 IBS 최고 경영자가 참석해서 좌담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드라마틱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이 없다. 네. 제가 최근에 어디 강의나 우리나라 큰 기금들 이런데 강의 요청이 와서 가면 요 얘기를 좀 하거든요. 이 워런 버핏이 왜 TSMC 주식을 샀다가 팔았을까? 예, 주총에서 얘기 물어봤더니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IFRS뿐만 아니라 칩4 동맹 이런 거 보면 요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미국이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TSMC 의존도 파운드리 90%를 여기 점유한 TSMC 이렇게 뭐 쭉 돼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솔루션은 뭘까? 그 TSMC 의존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네, 낮추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우리에게도 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마지막 표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 전망이 23년도에 지금 1,010억 달러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30조 된다 그죠? 2030년도에는 7,600억 달러 해서 거의 800조 시장이 됩니다. 굉장히 고성장하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한 파운드리, 미국은 설계를 하고, 예, 그걸 만들어주는 게 TSMC, 그 다음에 삼성, 글로벌 파운드리 뭐 등등인데, 예, 요 기사 되게 중요한 기사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메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